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HSK 6급 강의하고 있는 장미라 강사입니다. 자, 12월 4일 시험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6급에서 어떤 것들이 각자 가장 걱정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이 쓰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쓰기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문제로 100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로서 100점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쓰기 영역에 있어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한번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적에 자,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저한테 보통 많이 물어보는 건요. 아, 선생님, 이 쓰기요.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막막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점수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 어떻게 써내려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수가 나오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이상 잃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3개는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10분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를 읽는 그 10분을 제대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버릴 것들을 기억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천자되는 글을 400자로 요약 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많은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과연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자, 눈에 보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채점위원들이죠. 채점위원들이 여러분들의 글자를 보기 전에, 글의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책 내용을 보기도 전에 여러분들 글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자, 중국의 원고지 사용법에서의 오류는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에서의 오류는 없는지, 그렇죠? 세 번째, 글자 수가 부족하진 않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들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되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원고지 사용법에서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단락의 구분을 제대로 하시고 계신가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진 글은요. 천자가 되는 대부분은 이야기형 글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형 글이요. 하나의 이야기로만 쭉 구성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기승전결이 있기 마련이에요. 기승전결이 있다고 하면은 단락을 구분해갖고 아, 여기는 서론이고 여기는 본론이고 여기는 결말이라고 하는 뭘 나눠주셔야 될까요? 단락을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400자 되는 글에는요.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단락은 나와줘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게다가 이 단락을 구분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앞에 있는 원고지 2칸은 반드시 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되겠습니다. 원고지 격식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요. IBT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필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의 원고지 격식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중국의 원고지 격식에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단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락을 띄울 적에는 반드시 앞에 2칸을 띄우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1칸을 띄우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원고지 사용 격식, 특히나 단락을 띄울 때 앞에 2개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보는 한 칸에 하나씩을 차지한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고지의 첫 번째 칸에는 문장 보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것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작정 써내려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 깔끔한 글씨가 되겠습니다. 글씨를 좀 깔끔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악필이에요.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악필과 글자를 못 쓰는 것과 깔끔하지 않은 것에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서예를 배웠다고 했고 삐침을 마구마구 활용해 가면서 원고지 칸으로 넘어가면서 멋지게 쓰려고 하는 것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초등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고지 칸 하나에 중간에 아주 네모나게 반듯하게 글씨를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없다고 막 날림으로 쓰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실수를 하게 된 거겠죠. 예쁘고 깔끔한 글을요, 사람은 더 읽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원고지 사용법에서 오류는 없는지 3개 들어갔습니다. 단락의 구분, 원고지 격식, 깔끔한 글씨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눈에 보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제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당부드릴 거 뭐냐면은 제목에서의 오류는 없는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학생들이 글을 쓴 거 보시잖아요. 보면은요, 대부분 이 제목을요, 굉장히 멋들어진 거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제 쪽에서 예를 들면 뭐 생명의 빛을 연장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쓰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여러분들의 글을 보는 가장 처음에 눈길이 가기 마련인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에서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제목으로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표현일수록 오류가 많이 나고 우리 잘못 쓰는 글자들 있잖아요. 글자를 틀리게 쓰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많이 등장되는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제목을 지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A和 B 형식이라든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용은 분명히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꼬여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글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빠와 그 다음에 남동생이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哥哥和弟弟 이렇게 만드셔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 哥哥和弟弟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兄弟죠, 형제죠. 그래서 两个兄弟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快乐的兄弟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형제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써야 돼요? A 和 B라든지 수량 구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什么什么的 명사의 형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아주 간단하지만 포인트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암기하셔갖고 그 어려운 단어를 제목에 갖다 넣으시다 보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되셨죠? 제목에서 오류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글자 수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표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쓰기에 있어서 미션이 있습니다. 1000자 되는 글을 몇 자 이상으로 몇 자 정도로 요약을 하셔야 될까요? 400자 정도로 요약을 하셔야 되겠죠? 원고지를 보시면은요, 옆에 몇 글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 글자 수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한 280자 썼다거나 한 300자밖에 안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딱 눈에 보기에도 400자 정도를 못 채웠다는 게 되겠죠. 그럼 바로 감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글자 수라는 이 400자 정도라는 미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점수는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눈에 보이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자, 다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글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습관, 평소에도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요, 10분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쓰기 시험은요, 2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천자되는 자료를 주고 10분 동안 독해를 하세요. 읽으세요가 되겠죠? 전혀 펜 같은 거를 들고 가실 수 없습니다. 자, 10분 동안 다 읽은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읽은 내용을, 천자되는 내용을 35분 동안 요약 쓰기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쓰기 시험의 미션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요. 쓰는 35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읽고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 10분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10분이 중요하겠죠. 이 10분의 시간을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게 되는 순간 35분의 시간은 전혀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활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자, 분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 3, 2 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 5분 동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속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독이라는 게 뭐예요? 정독이 아니죠. 빠르게 한번 훑어보기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쭉 내용을 훑어보시는데 이걸 한 번만 훑어보시면 약간 조금 5분 이상씩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죠. 자, 제가 원하는 발언은요. 만약에 독해 실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훑어보는 거 좀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2번 정도 빠르게 한번 내용 파악하는 거. 이렇게 속독으로 들어가는 시간 5분 동안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3분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3분 제한한 다음에 2번 동안 속독을 하고 읽은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정독을 해서 3분을 좀 소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2분 동안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10분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해석하고 있고 읽고만 있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그 내용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쓰는 데 있어갖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글로 들어간다고 하면 육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이 이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가는 순서적인 것들, 시간적인 게 있다. 시간적인 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써야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 혹여나 틀리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분 동안은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주요 단어. 내가 어디에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에 쓸, 원고지에 쓸 단어들을 기억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되셨죠? 그런 다음에 시험지를 걸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답안지가 왔다. 자, 원고지가 왔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기억한 그 단어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먼저 원고지에다 마구마구 써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더듬어 가셔갖고 전체 글을 완성을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 막 물어요. 선생님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쉽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간 안배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0분을 절대로 그냥 해석만 하는데 헛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속독과 정독과 암기 이 순서 3개를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끔 잘 안배를 하셔갖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 제가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돼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들이나 모르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제 그런 단어들은 내가 절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읽는 데 있어서 무엇이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 위주로 내용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2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속독도 안 되고 정독도 안 되고 내용 파악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속독할 땐 속독만, 그 다음에 정독할 땐 적독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제가 10분 활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고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이제 속독이 아니죠. 우리 요약 쓰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요약 쓰기를 하는 데 있어 갖고 당연히 많이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내가 평소에 하던 그 습관대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얘기가 한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천자되는 글을 400글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연습하실 적엔요. 100자부터 차근차근 요약하는 연습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약 쓰기를 할 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 수식 구조들이죠. 자, 수식 구조들, 바로 수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조조사 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앞과 뒤에 나온 친구들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요. 回家的时候 자, 집으로 돌아갈 때 钱到了 주었습니다. 자, 무엇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钱包 지갑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갑은 지갑인데 이러한 지갑이라고 지금 뭐 해주었습니까? 수식을 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 부분 과감하게 한번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他回家的时候钱到了钱包까지만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더자의 앞에 있는 부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더자? 땅지더가 되겠죠. 그렇죠? 땅지더 봤을 적에는요. 일반적으로 땅지더는 동작을 수식해주는 그런 동작을 묘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주술, 목만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요. 자, 기분 좋게 추워 얘기했어요. 말한 내용이 여기 나온 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느 걸 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 말하는 걸 묘사하는 땅지자 앞에 있는 친구들 다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他说他通过考试了，通过面试了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녀가 뭐 했다? 면접에 통과했다고 말했다 라가 되겠죠. 보통 슈어 같은 경우는 A, 슈어, B 말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얻을 뜻자를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얻을 뜻자 같은 경우는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도를 내키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他汉语说得很流利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되게 바빠요 라는 표현하는데요. 그 바쁜 정도를 계속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我忙得连吃饭的时间也没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 밥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바빠라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를 먹어요. 그가 되게 바쁘다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얻을 뜻자가 자 정도를 묘사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을 들어갔다. 다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他紧张的一直发抖. 이즈 파더는 뭐예요, 여러분들? 줄곧 이렇게 벌벌벌벌 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벌벌벌 떠는 걸 무엇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녀가 되게 긴장한 그런 상황을 보충해 주는 거죠. X. 자,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만 여러분들? 他 진장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他很 진장 여기까지만 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떠떠떠 구조조사 떠떠떠 앞과 뒤를 버리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갈게요.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요. 수량사 부분을 과감히 한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수량사 부분을 과감히 버릴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给他的爱人 자, 그는요. 자, 그의 아이런 같은 경우 애인이 아니고 이건 배우자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그의 와이프한테 말러 사줬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이량 바오마처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BMW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갑자기 또 부러지네요. 예. 자, BMW를 사줬다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뭘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량이라는 수장구를 그냥 버려버리세요. 한번 해볼까요? 他他的爱人买了宝马车 이렇게만 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미 중복되는 부분 어떻게 버리지? 라고 하신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当你做一件事的时候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要坚持到底, 坚持到底가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不要放弃, 不能放弃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자, 뭐가 겹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세요라는 표현과 포기하면 안 돼요라는 표현은 지금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살리시면 돼요. 어떤 걸 살리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한 것들, 여러분들이 자, 이 외우기 쉬운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坚持到底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当你做一件事的时候 했으니까 뭘 버릴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수량구조 한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当你做事时 더 시어를 제가 이름절로 그냥 싹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여러분들? 시라고 바꿨습니다. 뭐뭐 했을 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신이 일을 할 때는요. 要坚持到底 얘만 살리고요. 뭘 버렸습니까? 不能放弃를 살렸겠죠. 그래서 이게 문장을 보면서요.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되 어떤 걸 선택한다?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버릴 것들 기억하라 해서 제가 한 3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이 3개 정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세 개를 한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이 연습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연습은요, 이 연습 문장은요, 백자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백자되는 글이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 문장을 보시면서 뭘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점 단어를 찾아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글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끊어가지고 이 중에서 중점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좀 끊어가지고 이 중에서 중점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요약 쓰기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 단어가 무엇이고 살붙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니까요. 지그랑 칸지의 왼초 다하이상漂浮着木头 木头가 났어요. 心想一定是一艘大船이라고 났어요. 큰 배예요. 근데 当漂浮的木头离岸边较近时他们认为可能是一条小船이라고 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가다 보니까 뭐랬습니까? 他们才发现原来是一个木头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기가 진행된 데 있었고 지금 뭔가가 살짝 변해지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 단어, 중요 단어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木头, 大船, 小船, 木头였다.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순서대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약 쓰기를 할 적에는요, 절대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항상 순서대로 진행이 나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중요 단어 木头, 大船, 小船, 木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앞뒤로 살을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어떻게 살을 붙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살을 붙이실 적에는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동작을 좀 많이 빼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몇 명의 사람들이 칸지엔 봤어요. 뭘 봤습니까, 여러분들? 무터를 봤습니다. 신시앙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따주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디까지만 한번 포인트를 볼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자 어디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들? 따주안까지 본 다음에 자 포인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A 칸지엔 B 일단 잡아놨어요, 그렇죠? 자. A가 B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认为是什么 뭐라고 생각했느냐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살을 붙여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 무엇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几个人看见木头를 봤어요. 그렇죠? 木头在哪儿? 어디에 있는木头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海上漂浮着木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认为是什么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무터를 봤는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大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갖고 큰 배라고 생각했다. 认为是大船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해볼게요. 当漂浮的木头离岸边较近时 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他们认为可能是一条小船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小船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과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什么时候是小船이 되겠죠? 언제 小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가 되겠습니까? 자, 离岸较近时 한마디로 较近时가 되겠죠? 较近时他们认为是小船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最后木头飘到岸上他们才发现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原来是一个木头 알고 보니까 뭐였다, 여러분들? 나무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最后发现什么呢?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最后发现是 이거 무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얘기를 전개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심경을 마지막에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한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살을 조금만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짤막하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100자 정도 되는 글인데 제가 한 30자 채 안 되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几个人看见海上有무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 제가 이 단어 漂浮라는 단어를 지금 뭐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요라는 단어로 싹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들? 漂浮 왜냐하면 容易写错
틀리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 몇 사람이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바다에 뭐가 떠 있는 것을 나무가 떠 있는 걸 본 거잖아요. 나무가 있는 걸 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漂浮라는 단어를 요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认为是大船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나무를 봤는데 큰 배라고 생각을 했다. 얘기가 끝난 거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但较近时是小船 이라고 생각했다고 맞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왔을 적에는 작은 배였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最后发现是木头가 되겠습니다. 최후에는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 네, 발견된 것은 나무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가 뭐 되겠습니까? 人们很失望 大失所望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失望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실망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고쳐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끌어내시면서요. 접속사 같은 것들 살짝살짝 앞에 붙이고 주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야기에다 주어를 살짝살짝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천자되는 길이의 글은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한 편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잘라가지고 여기서 핵심 찾아내갖고 얘기 만들고 여기서 핵심 찾아서 얘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나가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300자에서 400자, 600자 되는 글 연습, 그런 요약 쓰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연습 문제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반복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4일 HSK 6급 준비하시는 분들 쓰기에서 일단 어떻게 하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눈에 보이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가시도록 하고요. 자, 10분 동안 내가 어떻게 시간 낭비를 해서 나한테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내 걸로 활용하게 될지 그 10분 활용법 다시 한번 보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4일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쓰기 강의 보시면서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 6급 전문 강사 장미라였습니다.